네, 안녕하십니까. 깐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역시 매수를 크게 나타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사실 기관에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설명해드렸듯이 연기금 현재 주식 비중 자체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는 여건, 이건 동일한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펀드 자금 쪽으로도 자금의 유입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투신권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매도가 나온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이 부분도 출하되는데 실제 어제 베이시스 상에서는 금융투자에서의 물량이 사실 크게 출해돼서는 안 되는 베이시스인데 그 부분까지도 출해가 되었다 됩니다. 즉 기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년, 10년 동안의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강세를 띠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안 바뀌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로 볼 때는 과열이 맞습니다. 다만 과열을 만든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현재 과열이 바로 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0.58% 상승해서 종합주가지수상으로도 역사적 고가 라인이었던 2607포인트 돌파가 소폭 나왔다 됩니다. 거래대금이 16조 5천억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7,200억 역시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에서가 7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다가 되죠. 프로그램에서가 약 2,500억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때가 시장에서 외인들이 일부 차익을 할 거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4천 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4천 계약을 매도했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워낙에 크게 끌고 왔던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12월 만기까지는 어느 정도 현재의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 여전히 높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순매수는 38,500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 노르버 포함할 경우가 5,600억 5만 6천 개야 여전히 많다 그러는데 금액을 따지면 여전히 5조 정도 되는 규모 동일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달리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우선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원체 강하게 사고 있고 거래소에서의 일부 시총 상위주들이 강세를 띠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코스닥에서는 반대될 흐름이 나타났다는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도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이 약세를 띠다 보니 코스닥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제약바이오. 그래서 그 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이 1,850억 매수가 들어왔다 되죠. 다만 기관에서 매도는 동일했다 되고 거래대금이 14조 역시 많은 규모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중국 증시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업종별로 차이가 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이제 3,40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서면서 주 매물대, 고가 매물대에 진입을 했다인데 이 가격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의 매수에는 이어진다. 다만 규모가 축소되었다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에서 이제 다우지수와 S&P가 신고가를 나타내줬다 되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약 0.5에서 0.75% 정도 선 반영했는데 나스닥이 1.3% 그리고 S&P가 1.6% 정도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국내 증시가 선 반영한 부분보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권 이양을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했다. 즉 승복을 했다가 이제 된 케이스인데 사실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선 당연히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했던 부분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된 거고요. 그리고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에 이제 내정이 된다. 이 부분은 그 전날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된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옐런 의장 자체가 원래가 비둘기파에서 수장 역할을 또 했었고 그만큼 경기를 회복하는데 돈을 풀거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대치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경기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최근 들어서 백신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백신이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내에 코로나 영향을 이제 해소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형성되면서 이 부분이 내년에 대한 경기 회복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호적으로 작용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치가 아무래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고요. 업종으로는 운송이라든지 자동차에서는 테슬라가 S&P 편입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 지속이 되고 있고 GM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날 이 부분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금융이라든지 원유 서비스, 항공, 호텔, 여행 같은 코로나 피해주들 그리고 소재라지 산업재 전체적인 경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21째 유가에 떨어졌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수폭 하락을 이어간다가 되고 유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45불선까지 올라왔다가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앞전에 코로나에서 무너지고 나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자리대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유가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 1.67% 역시 강세 띄었고요. 달러 인덱스가 소폭의 하락, 그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초반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간 차트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앞전에 50불 미만으로 떨어졌던 자리가 언제였냐면 예전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보호무역을 확대했을 때 이때가 한번 유가가 떨어졌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가 자체는 50불에서 거의 70불이라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무너졌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40불 전후에서 왔다 갔다가 반복이 되었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45불선까지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채널 패턴 하락을 돌파를 했다가 되고 중요 가격대인 44불에서 45불선 자리대를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향후 코로나에 따른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위험자산 주식이라든지 뭐 약간은 우량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채라든지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자금이 이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가 50불선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3만 선 그러니까 실제로 앞전에 굉장히 강하게 힘들었을 때 3만이라는 자리대 조금 밑에서 저항받고를 반복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3만 선을 이제 돌파를 했다 되죠. 그래서 3만 포인트라는 자리대 사실 뭐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마디지수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 라인들을 넘어갔다 되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삼각 패턴을 만들었던 케이스에서 돌파, 지지, 상승형이 되기 때문에 위에 매물 자체가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되겠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강세되었던 배경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이 강세의 배경이 되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돌파, 지지를 밟고 결국은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가 라인대 종가상으로는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고가던 자리대는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이제 신고가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내줬다 되고요. 코로나 피해주다 할 수 있는 뭐 여행이라든지 호텔 뭐 이런 쪽 전체적으로가 강세 띄었고 역시 금융이 끌고 갔고 에너지가 끌고 갔고 그리고 자동차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했다 되죠. 이제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고가 라인대 왔는데 차트적인 부분에서 S&P와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다른 점이 뭐냐면 S&P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 라인대에서 돌파를 하고 지지 밟고 올라간 게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를 이제 돌파 시도하러 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지지받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정도 내려왔다가 다음번 돌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나스닥 지수가 뭐 아주 빅테크나 이런 쪽이 강하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못 움직였던 나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이쪽에서 강세 그리고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고르게 대부분 나타냈는데 문제는 기관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컸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관련해서 한국전력의 강세가 유틸리티를 좀 끌고 올라왔고, 그리고 시총상에서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지주회사들도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 만큼 삼성물산도 올라갔고, 조선주의 강세가 현대중공업지주 강세로 가고, 그리고 정유업종 이런 쪽도 강세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빠졌다라고 하는 쪽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모멘텀이 좀 있는 쪽이 강세를 띄었다가 됩니다. 약세를 띄었다가 뭐 해운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약이 좀 있었고, 음식료가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하락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눌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 이게 LG 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은 다음 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출범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더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에 대해서 매수가 한 3천 정도 들어갔고, 삼성전자 역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두산표세라든지 에스올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현대차, 한국전력, 카카오, 호텔신라, 네이버, 그 SK이노베이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삼성전자, 인터넷, 현대차, 호텔신라 고르게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가장 뭐 코스닥에서도 LNF,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도 100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우선 이제 SK케미칼, 그리고 동아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약간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이라든지 그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 역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규모적으로 볼 때 규모 자체가 하나금융까지가 100억 이상 매도라고, 그 외로는 100억 미만으로 매도 규모는 작았다가 되죠. 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 2차 전지에서 강하게 들어왔고, 한국전력, 그 다음에 SOE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그 다음에 건설 쪽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 전체적으로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규모 자체 역시 크지 않았다 되겠죠. 반대로 매도 쪽에서는 기관에서 매도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매도는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역시 현대차와 모비스 같은 경우 팔았다 되죠. 그리고 은행도 팔고, 그리고 석유 화학도 팔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대부분 파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의 매도란 부분이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뭐 기관에서도 연기금의 사정이 또 틀리고 투신 사정이 틀리고 다 틀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관이 적극적인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비싸지고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우선은 매도를 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외국인이라든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가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다우라든지 S&P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강하냐? 사실 이 부분인데, 코로나 백신이 사실 시장에서 내년 시장을 전망할 때 어떤 식으로 전망하냐면, 상반기 안에 코로나 백신이 다 보급이 완료된다, 그러면 경기는 완전히 회복을 할 거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만약 상반기 안에 보급이 안 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전망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이 지금 성공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보급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GDP 성장률 전망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워낙에 경제 성장률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 효과다 보기를 그게 나타나게 하는데, 시장에서는 우선 겉으로 보일 때는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한 20년, 30년 동안 평균이 약 3.5% 정도의 경제 성장률에서 내년 같은 경우 5%가 넘어가는 성장률, 그러니까 역대 거의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기대치가 높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자산가치화 지수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5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려던 건 뭐냐면,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자산가치 1.0배 트레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현재,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이익이라는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현재 순 자산 가치가 코스피 지수를 1.0배로 할 때 얼마냐? 2,450입니다. 그래서 앞절에 2,450이라는 자리대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1.0배라는 자산 가치 그 위치였던 건데 이 라인 때 지금 넘어왔다 되죠. 그래서 현재는 약 1.1배 정도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근데 이 코스피의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크게 빠졌던 시기가 우리나라 IMF가 터졌던 시기,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뭐 소비 여러 가지 카드 대란이라든지 내용이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고 이번에가 또 한번 크게 떨어졌다 되는데 사실 이번에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됩니다. 즉 IF 때보다 더 많이 빠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왔다 되죠. 근데 자산 가치를 볼 때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평균적으로 1.7에서 1.9 사이가 항상 자산 가치를 볼 때는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국내 코스피가 지금 현재 2,450포인트가 1.0배라 말씀드렸는데 1.8배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4,000포인트가 넘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나온다, 지금 현재 4,000포인트 얘기하면 현실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이런 과정이 나타난 시기가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이상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국내 증시가 나중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와줄 수 있느냐, 아마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게 가져도 되는데 다만 중간중간에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늘 반복이 된다는 거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실제로는 목요일날 휴장이 있고 금요일날 오전장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성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아무래도 옐런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내정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좀 파워가 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현선물 매수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갖고 있는 물량이 여전히 많다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가 유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나갔다 되죠. 그러니까 나간 물량이 다시금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 탁도 여전히 많고 지수 밴드 어저께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월 10일에서 18일이 기간상으로는 마지막 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수 자체는 목표치가 2699포인트. 그래서 위아래로 30포인트 정도 열어두시면 된다. 코스닥이 어제 똑같죠. 코스피와 키 맞추기 갈 거냐 아니면 따로 신용 물량이라든지 매물대에 맞고 저항을 받을 거냐 이 차이가 된다. 그 다음에 관심 업종은 동일한 게 거의 똑같은데 이 부분은 신규는 접근이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추천주 하나 보도록 하죠. 어저께 이제 목표가 수익 마진선 조금씩 다 올렸고 이제 삼성전자가 11.5%,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22.6%, 현대건설이 7%, 그 다음에 LG디폴이 1.98%, 현대차가 1.4%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한다가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얘기하려던 부분에서 자동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테슬라만 강한 것이 아니라 GM도 계속해서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 올해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약 16% 정도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 자동차 업황입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15% 이상 증가를 한다가 되겠죠. 이거 역시 기저 효과인데 그만큼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자동차 판매 자체가 크게 증가가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전망할 때 가장 많은 곳이 인도,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중국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아직까지 없으니까 기존의 내연차를 중심으로 많이 팔린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차보다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하향 정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마찬가지 많이 팔린다는데 중국 역시도 기존 차량과 전기차 같이 팔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존 차량에 대한 판매 증가 기대치가 있고 그리고 신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대치 같이 들어온다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는 2차 전지와 기존 전통 자동차의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고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내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 업종 지수 잠깐 보게 되면 왜 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내에서는 중국 관련이나 이쪽은 굉장히 강하다는데 완성차가 좀 더디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는 월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상단 자리에 지금 올라와서 안착하는 과정을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0년 동안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마디를 올라타고 안착하고 기본 마디를 뽑는다가 되면 예전 2011년도, 12년도 고가 라인 때가 기본 마디폭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유주 내에서 이제 건설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제 기관 같은 경우가 건설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죠.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 대형사의 합산 실적 자체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됩니다. 근데 주가는 왜 못 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 동력이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내 건설사들이 다들 얘기한 것이 새로운 성장 사업 진출을 한다.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폐배터리 사업 이쪽에 들어간다든지 환경 산업 그리고 수소 여기까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많은 건설사들이 그 남는 잉여 자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 진출한다가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단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다까지가 된 상태고 주 매물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인 때 넘어갈 때 추가적인 강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매물 소화를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현대건설 보게 되면은 38,000원에서 37,500원 이 사이가 박스이고 중간 말이 현재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35,4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간다면 매물이 작은 구간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절반 딱 왔습니다. 오늘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시장에서 과열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 과열의 주체가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포지션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크게 밀리기가 어려운 구조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